UBC 2020 총선 특집 울산의 미래를 듣는다 보내드립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4.15 총선이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전국 평균 투표율 66.2, 특히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8.6%의 투표를 기록하면서 이번 총선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지역으로만 놓고 보면 미래통합당이 총 6개의 의석 가운데 5개를 차지하면서 압승했습니다. 울산의 미래를 듣는다는 4.15 총선 당선인 6분을 한 분씩 모두 6차례에 걸쳐 만나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맞짱을 떠가지고 완전히 그냥 단발하는지 해가지고 나라의 경제 정책을 바꿔내겠습니다. 네, 2020 UBC 총선 특집 오늘 첫 번째 만날 분은요. 남구을 미래통합당 김기현 당선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4.15 총선 현장 취재해온 예재삼 PD도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울산 최다선 4선 반열에 올랐습니다. 국회에 재입성하게 된 소감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서울의 시민들께는 감사를 드리고요. 어찌 보면 저희 김기현이의 진심과 진실을 인정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기대를 꼭 제가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보수 야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체질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서 국민들 지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 힘을 다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의 경우에는 1, 2위의 격차가 꽤 많이 벌어질 거란 예측 일찌감치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도 표 차이가 좀 났습니다. 네, 지난 3월 말이었죠. 사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후보가 29.3%, 김기현 후보께서 이제 55%를 기록했는데 최종적으로 김기현 후보께서 58.4%로 더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예. 당선 당시의 모습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 시점이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됐을 시점입니다. 저 당시 당사에 풍경은 어땠습니까? 예, 그때 사실 제가 선거를 그동안 이제 시장 선거까지 포함하면 6번을 치렀는데 그중에 이제 이번 4번, 5번을 이겼고 1번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선거에서 이겼을 때, 당선됐을 때의 기쁨 같은 것은 굉장히 컸고요. 예. 참석하신 분들도 그 환호성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수 야권, 특히 미래통합당이 워낙 아직 많은 패배를 보였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걱정하는 모습. 이게 두 개가 교차하는 아주 묘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얘기들 한번 뒤에 해보도록 하지요. 영상 보시면서 감격적인 순간들 생각이 좀 나셨을 텐데 선거 많이 치르셨으니까 선거운동하는 과정이라든지 개표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좀 승리를 예측하셨을 것 같은데 어떨 때 그러셨어요? 우리 현직 의원님 신분하고 저하고 후보 경선을 했는데 그 과정이 사실 피 마르는 과정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경선 과정에서 6대4 정도의 비율로 제가 이기고 나니까 전체적 분위기가 본선 선거까지 전체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또 한편으로는 이 남을 지역에서 아주 선의의 경쟁을 하고 두 경쟁을 하던 후보가 진 쪽은 이긴 쪽을 축켜 세워주고 한 2, 3일 만에 서로 간에 다 합의를 보고 응원해 주기로 이렇게 했고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도 양 진영이 다 합쳐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저희 지역에 있어서도 남울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울산 전체 다른 지역구에도 우리 당의 모습이 좀 비교적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고요. 선거운동을 본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서 음료수 선물도 받고 마스크도 선물 받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요구르트 파시는 분이신데요. 요구르트를 파는 아주머니가 요구르트 이렇게 조그만 그 전동 카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끌고 가시다가 제 유수차를 보더니 막 세우라 그러셔가지고
세웠더니 그 파는 요구르트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저에게 아하. 한 10여 병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벌어야 얼마나 버실 거라고 이렇게 주십니까 그랬더니 아 그래도 내 마음이라고 받아가라 하시면서 주실 때 아 이게 민심이구나. 바닥의 민심이 저 김기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시면서 사랑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거 이길 수 있겠다 예.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생각난다 뭐 그런 말씀이시고 미래통합당은 울산에서 지난 지방선거 참패를 좀 서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국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여당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지금 뭐 180석이 나오는데요. 이런 걸 보시면서 좀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요. 어떻습니까? 예, 그 보수당이 이렇게 참패하기는 아마 처음 아닌가 싶고요. 뭐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간에 정말 이렇게까지 아주 몰락하다시피 한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심각합니다. 선거 전에는 뭐 여론조사 결과 저희들이 매우 불리하게 나온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나름대로 예측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큰 차이는 안 보일 것이다. 현재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 그 막연한 기대를 했는데 이 출구석 결과 나오는데 저는 도대체 믿을 수가 예. 없더라고요. 설마 저러니 했는데 최종 결과는 그보다 더 나빴거든요. 야, 그래서 민심이 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우리 국민들이 정말 보수당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고 여전히 지금도 그 마음을 거두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치는 결국 민심을 잘 받들고 민심을 현실로 반영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국민을 잘 섬기는 것을 해야 되겠다. 또 한편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을 무조건 발목 잡는다거나 반대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반대할 것은 논리를 갖추어서 국민을 설득하면서 반대해야 되겠다. 그런 만큼 이 보수 야당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은 참으로 힘들고 무거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공약을 중심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총선 선거였습니다. 또 한 번의 역사가 되는 선거였다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또 선거 과정에서의 여러 상황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김기현 당선인 하면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의 당사자입니다. 일명 울산 사건과 관련이 깊은데요. 이번 선거 출마 결심하는데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물론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이제 보통 요즘 예전에 그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그러고 요즘 울산 사건 그러는데 예. 저는 그 울산 사건이라고 명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이 명예에 관한 것이어서 울산이 무슨 나쁜 짓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예. 그건 아니고요. 울산에서 이루어진 뭐 장소가 울산이었다는 것일 뿐이지 그 사건의 주체는 청와대이기 때문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사실은 지금 기소가 되어 있으면 의혹 사건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냥 하명수사 사건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이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3.15 부정선거 이후로 어찌 보면 가장 추악한 선거 범죄다. 저는 그 확신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울산 시정이 어렵고 또 예전 제가 시장할 때는 전국 시도지사 중에 1등을 주로 했으니까 지금 현 시장하고 비교해서 당신이 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다음에 울산 시정을 좀 맡아달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앞으로 다가오는 2년 후에 울산시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울산시가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종속된 주체인데 이 종속된 변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데 울산만 독야청청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이 다시 이 일자리가 넘쳐나는 사회로 돌아가도록 하고 헌정 질서의 이런 파괴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그런 법률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로 내가 진출해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시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해서 총선에 출마를 했던 것입니다. 예. 자, 이번 선거를 좀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논란도 꽤 많았었는데요. 예, PD. 네, 이번에 이제 달라진 선거법 중에 하나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예. 이제 소수 정당들의 국회 진출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이제 정당 득표율에 연동을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죠. 하지만 이제 거대 정당들이 이제 비례 위성 정당들을 이제 내세우면서 이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 보셔서 알겠지만 뭐 소수당 좀 많이 국회에 들어오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전혀 안 보였거든요. 당선인도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도 분명 생각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예. 사실 제 선거 공약에 담아놨는데요. 그 개정 취지가 이 소수당이 뭐 이 많이 들어오게 하자 이런 취지였다고 이제 보통 이해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 그렇게 예. 정부에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원래 그 외견상 보이는 취지를 그렇다고 설명했을 뿐이지 그 속내는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예.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이 만약 군소정당, 소수정당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그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되죠. 위성정당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고 아주 여러 차례 공을 했지 않습니까? 뭐 예. 여당의 대표도 그랬고 원내대표도 그랬고 절대로 안 만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 놔놓고 나중에 살짝 만들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제2위성정당이 하나 생기니까 제2위성정당 우리 위성정당 아닙니다라고 막 선전하면서 자기들 공동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뭐 몇 번 찍고 그래 같이 투표함에 넣는 심지어 뭐 순회 버스도 같이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선관위 지적도 받고도 했는데요. 처음부터 저는 계획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꼼수로 나중에 자신들이 권력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고 그 꼼수에 그 뭐 정의당과 같은 일부 뭐 4+1이라고 했나요? 뭐 그 희한한 뭐 여야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속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선거법 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에서는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를 한 나라에서 그 의원 내각제에서 서로 간에 합종 연행을 하면서 연립 정부를 구성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때로는 해산되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이 소수정당이라는 것이 있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의 1인자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유일한 세력이 국회인데요. 그 국회를 군소정당으로 여럿 나눠 놓으면 대통령에 대한 권한이 견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는 뭐 이원 집정부제나 명목상 대통령제 말고 실질적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군소정당이 활거하게 하는 제도는 그거는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위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 강력한 대통령제에서는 적용돼서는 안 되는 제도인데 그거를 지금 적용을 해가지고 그것도 전통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선거법을 개정했던 게임의 룰을 적용하는 것 자체를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해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그런 꼼수를 기획하고서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것이다. 결국 그래서 이번에 투표하러 가신 분들이 깜짝 놀랐을 건데 뭐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예, 그랬죠. 뭐가 이름도 끝까지 읽을 수도 없고요. 또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그 어느 당은 뭐 둘째 칸에 찍으십시오. 어느 당은 뭐 첫째 칸, 뭐 셋째 칸에 찍으십시오. 뭐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는데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형태의 선거를 하느냐. 이거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이게 여든 야든 간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다시 대통령제 하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좌가 되든 우가 되든지 간에 대통령제 하에서는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이 국회에서 만들 수 있도록 군소정당이 아니라 양당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다시 제도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1호 공약 탈원전 폐기였습니다. 우리 울산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공약이죠. 네, 울산 인근에는 이제 13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여기다 최근에 경주 월성 원전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시설 건설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 울산 시민들이 핵폐기장 운영 허가 무효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만 20세 이상의 울산 시민과 전문가 98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울산의 안전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울산의 가장 취약한 재난으로 응답자 중 429명이 사회재난을 꼽았고
그중 가장 취약한 재난으로 290명, 그러니까 29.6%가 원전 사고를 꼽았습니다. 예, 원전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장 싸고 효율적인 에너지다 또는 너무 위험하다, 폐기 비용까지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의견들 많이 나오는데요. 탈원전을 폐기해야 된다고 보시는 가장 큰 이유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시장을 할 때 어떤 당의 그 국회의원이 저를 찾아와서 저희하고 다른 당입니다. 예, 그 서울 이 수도권에 지역구를 가지신 분인데 저에게 찾아와서 왜 울산시장이 원전을 반대하지 않냐고 저에게 질문하시기에 제가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여기 살고 내 가족이 울산에 삽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나는 바로 내 목숨과 내 가족의 목숨을 바로 잃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제 1번 책임자가 김기현입니다. 그래서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깊은 책임감과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원전 사고가 나더라도 당신은 그 수도권에 있잖아요. 당신은 직접 피해도 없잖아. 그런데 왜 당신이 나보다 더 걱정하느냐? 그게 아니다. 당신 국회의원에게 맡기는 사명은 원전을 폐기하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그렇게 공급할 것이고 대한민국 산업을 어떻게 그럼 앞으로 부흥시켜 나갈 거냐, 원전 대신에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것이냐, 그 대안을 놓고 국민에게 내어놓고 그걸 논의하라 국회의원 시켜준 건데 그런 논의는 뒷전으로 두고 안전하냐고 바꿔주고서 논의하면 그건 국회의 직무를 당신이 다 하지 못한 것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남한은 특히 에너지의 섬입니다. 북쪽에 지금 막혀 있잖아요. 우리가 뭐 대륙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에너지의 섬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하고 있지만 이 프랑스나 이웃 나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을 받습니다. 육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송전선로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송전선로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원전이 중단되거나 폐기된 다음에 충분한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셧다운 돼버립니다. 모든 게 다 그냥 공장이고 학교고 집이고 전부 다 셧다운 돼버립니다. 이거는 엄청난 재난에 몰리는 거죠. 예. 그래서 원전을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뭐 원전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기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에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또 그것이 또 환경 파괴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냐, 또 우리가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이게 새로운 에너지들이 지금 LNG 같은 경우도 지금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우리 목숨을 위협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태양광 뭐 한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뭐 솔라 관련된 부분들 지금 중국산 막 수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산을 마구 뒤져서 임야를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임야에 훼손된 걸 나중에 어떻게 복구할 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 무작정 그냥 위험 심리만을 부추겨서 될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원전 산업을 울산은 사실 굉장히 큰 산업 중에 하나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에 많은 그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울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산업을 외국에 수출하는 정도는 우리에게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산업은 유지해 나가고 또 해체할 산업은 해체하는 대로 동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갑작스럽게 다 중단해버리고 해체해버린다고 하니 이것은 정책의 프로세스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급작스런 탈원전 정책은 반대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정책들 좀 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들 내놓으셨는데 경제 정책들이 많습니다. 공약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요새 많이 올랐는데요. 이 관련된 공약 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사실 최저임금을 뭐 지금 만 원대로 하겠다, 뭐 시간당 만 원대로 하겠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공약이시기도 했는데 예. 그걸 1년 2년 사이에 뭐 그냥 폭증을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현재도 지금 겪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나 알바 자리가 대폭 축소가 되게 됐죠.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생기는 그런 경제적 타격들을 국가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 평생 이거 지원해 줄 거냐. 지금 1년, 2년 지원해 주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앞으로 그럼 국가가 존속하는 계속해서 그런 임금, 그럼 국가 세금으로 보전해 줄 거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정도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인상시켜 나가야 된다.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해야죠.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프로세스가 너무 과격하다는 것이고 또 지역별로 업종별로 조금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 지금 괜찮은 업종이 있고 어려운 업종이 있는데 이 한계 업종의 경우에는 차등 적용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소기업 영세 소상인들의 경우에 이 규모에 따라서 차등도 줘야 견뎌낼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지역별로 보면 생활 비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생활비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고려하면서 탄력성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획일적으로 올린 다음에 모자란 돈 일부를 세금으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아주 임기응변이죠. 이게 영구적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처음부터 의논을 해서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UBC 2020 총선 특집 울산의 미래를 듣는다. 이제는 좀 더 지역 문제로 이야기를 좁혀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꽤 위축이 됐죠. 네, 예.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이제 52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전분기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50을 나타냈는데요. 이게 100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 얘기인데 지금 이제 그 100 미만 중에서도 50이 나온 상태인 거죠. 예. 대한민국 경제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 울산 지역 경제입니다. 지역 제조업에 관련해서 나름의 구상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시장 시절부터 계속해서 울산의 기존 제조업을 새롭게 르네상스라고 붙였습니다만 예. 새롭게 좀 부흥을 시키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기존 우리 3대 주력 산업들을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 소재를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해내고 부품을 좀 경량화 가볍게 하는 거죠. 경량화하고 또 부품의 조립 과정들을 좀 더 혁신해서 비용을 줄이자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예.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 기존 3대 산업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들을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고부가가치화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 그와 같은 일들 제가 시장 시절에 계속 해왔는데 예. 국회의원 돼서도 계속 뒷받침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시민의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산업을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도 좀 다른 산업들 좀 선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산업만으로는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진 거죠.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장 시절부터의 계획이었고 또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가령 3D 프린팅 산업에 진출하겠다거나 또 그 게놈 산업에 진출해서 바이오 메디칼 산업을 해보겠다거나 바이오 화학 산업을 해보겠다거나 그리고 그 2차 전지 산업 이런 것들에 진출하겠다는 거나 하면서 예. 기존 산업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신수종 산업을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기존 산업과 신수종 산업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으니까 기존 제조업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 그 R&D 센터 같은 것들 많이 제가 유치를 하고 확충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하던 시절에 가동되는 게 총 12개 R&D 시설이 있었는데요. 제가 시장하던 4년 임기 내에 17개를 늘려가지고 17개를 이제 제 시장 임기 중에 일부는 가동이 되었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 후에 가동이 되었습니다만 예. 12개인 것을 29개로 늘려놨거든요. 그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R&D 센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우리 산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좀 여력이 있는데요. 중소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울산에. 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좀 절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 52시간 근무제라거나 최저임금과도 직접 관련이 있고 경제 침체하고도 관련이 있고 코로나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은 좀 더 강화해서 좀 더 이게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는 분들한테도 돈을 막 지금 나눠주지 않습니까? 예. 국가가. 그것보다는 일을 해볼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너무 일시적으로 어렵다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만히 계셔서 일할 의지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보다도 일할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나눠드려야 그 일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국민적 부가 커지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일할 의지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자꾸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보험료를 과도하게 요구해서 그런 그 사실상의 이자 부담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좀 더 이게 국가적 신용 보증을 과감하게 풀어서 그 대신에 뭐 책임을 면제해드려야 되겠죠. 그 담당자에게. 예.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시적 상황들을 좀 1년 사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책 생각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 가장 어려운 게 특히 남구에 많지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지원책 시급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거의 지금 아주 뭐 그냥 초토화됐다시피 하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 사태가 뭐 영구히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은 적어도 지원금을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에게서는 좀 이게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아까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그분들한테 1인당 뭐 100만 원도 매달 주는 것 딱 한 번 줍니다. 한 번 100만 원 준 다음에 지원금 끝 이래버리면 그 100만 원 받아가 과연 자영업자가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큰 금액으로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하고 저리로 해서 장기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냐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 그 시민들이 호주머니가 두둑해야 음식도 밖에 가서 사 먹고 친구들하고 회식도 하고 또 뭐 이발도 하고 이쁘게 단장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호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으면 다 걸어 잠근단 말이죠. 외부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경제의 체질이 개선돼서 돈이 많이 돌도록 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당선된 6명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일꾼으로서 지역 경제 살리는데 큰 몫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UBC 울산방송 2020 총선 특집 울산의 미래를 듣는다. 계속해서 지역 공약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저와 인터뷰할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웃거리지 않고 내 정치적 고향에서 한번 도전을 더 한다. 그 현역 의원과 경선하는 것도 부담이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정하셨습니까? 배경은 무엇입니까? 사실 제가 남월지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예. 제가 그 자리를 비운 지 6년이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시점이었고 또 그분도 정치적 경력이 막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경선을 하면 이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구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오느니 가느니 뭐 예, 말이 많았습니다.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실 의견을 많이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어떤 그 결과가 나든 제가 이기든 지든 간에 명분 있는 선거를 해야 된다. 내가 조금 당선되기 어렵다는 경선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기웃거리는 모습을 하는 것은 그건 정정당당하지 못한 모습이다. 제가 지더라도 깨끗하게 승부하고 예. 그 대신 명분이 있는 승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제 원래 정치적 고향에서 굉장히 버거운 싸움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출마하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이고요. 참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하시고 저하고 경선에 대상했던 분도 참 훌륭한 분이신데 예. 앞으로도 울산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잘 모시고 의견을 잘 경청하면서 그 경험을 녹여서 우리 울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남갑, 남을 이렇게 남인 선거구 체제는 17대 총선 때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이제 주요 현안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을에는 화학단지가 꽤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야암, 장생포동, 서남동 등 공단 지역이 남구에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 반면에 이제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돼야 되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남구, 을 지역의 주요 현안들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김기현 당선자의 남구, 을 지역구는 중심 상업지구인 삼산과 달동, 그리고 공단 지역인 야음, 장승포동과 서남동, 주거 지역인 수암동과 대현동을 포함합니다. 달동과 삼산동은 상권 침체 속에 고질적인 주차 문제와 교통난이 있고 공단 지역과 인접 지역은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 남부선 가운데
부산 울산 구간 65.7km의 단선을 곡선화하는 사업이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태화강역 주변 역세권이 어떻게 변모할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해남부선 다니던 길이 바뀌고 철도 교통망에서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어떤 청사진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우리 태화강역이 사실은 이제 울산의 중심하고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철도역인데 예. KTX역이 이제 저기 좀 외곽 지역으로 서부 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KTX역을 이용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도심지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 KTX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KTX를 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울산을 거쳐서 경주, 포항으로 연결되는 동해남부선의 복선 전철화 사업이 거의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곧 이제 한 1, 2년 사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 이 복선 전철화 사업을 하면서 거의 곡선 부분을 많이 직선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준특급이라고 해서 시속 한 180 정도는 대략 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정도 될 수 있는 이 준고속이랄까요? 준고속 열차를 ITX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걸 이제 진행을 예. 거기다가 운행을 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 되면 태화강역에서 신경주역에 가서 거기서 KTX 갈아탈 수도 있고요. 그걸 바로 타고 서울로 갈 수도 있게 되는데 여기 좀 더 빠른 속도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여기 태화강역에서 출발해서 신경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도심지에서 좀 더 편리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또 태화강역 앞에 있는 그 광장이 있는데 예. 이 광장이 사실 무용지물로 버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광장이 있는 줄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시장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사실 이 광장을 이용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철도 담당하는 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에서는 태화강역이 현재 있는 건물 그대로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도 그걸 새로 짓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그냥 사용하겠다 그래서 제가 절대 반대를 했거든요. 예. 안 된다. 이게 무슨 꼴이냐. 시골에 있는 조그만 역이냐. 여기가 중심역이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에 이게 서로 간에 밀고 당기를 하고 끝에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짓는데 건물만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일종의 회의실 같은 것도 넣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도 넣고 문화 공간도 넣기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서 그 이제 돈은 이제 전부 다 국가가 돈이 예. 됩니다만은 그렇게 넣으면서 그 광장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또 플라자 같은 형태로 하자. 그러면 태화강역이 이용객도 늘어나고 시민들의 편의도 높아지지만 남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플라자 광장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우리 남구가 발전할 수 있는 센터가 될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태화강역을 좀 더 제가 개발해 보겠다.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달동, 삼산동 교통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뾰족할 수가 없는 느낌인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 좀 갖고 계세요? 사실 남구을 지역은 이 상업 중심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릴 때 확 몰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남구을 지역 이번에 특히 출퇴근 인사를 거의 한 1월 달부터 석 달 가까이 했습니다. 예. 아침 출근에 또 저녁 퇴근에 딱 그 러시아워 시간에 한 2시간, 길 때는 2시간 반씩 이렇게 교통량의 그 주요 지점 길목에 서서 직접 목격을 했는데 출퇴근 시간에 조금씩 막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간선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큰 흐름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제일 어려운 것이 주차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양면 주차를 막 해놓으니까 예. 교행이 안 되는 구간들이 많이 생기고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거나 또 주차장이 멀리 있다 보니까 이 실제로 주차 질서에 문란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예. 딱지 끊기는 분들은 기분 나쁘시고 또 지나는 도로 교통에도 불편이 있고 예. 그래서 남구의 간선도로도 간선도로지만 이 뒤에 소방도로라든지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도 공영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남구의 그 군데군데 보면 조그만 소공원들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조그만 소공원의 지하를 이 주차장으로 만들고 예. 지상을 공원으로 하면 활용할 수 있는 토지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달동에다 그렇게 지하 주차장을 제가 시장설에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예. 거기에 조금씩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고
북구에도 잘 그렇게 하는 제가 시장시설에 만든 게 있습니다. 이제 완공 단계에 있는데 이런 형태로 소공원을 지하화시켜 가지고 주차장을 넣는 방식으로 하고 또 기존에 주차장 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냥 평면 주차가 되고 있는데 그걸 좀 입체화시키면 상권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주차 질서 그리고 교통의 흐름에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것이라 생각하고요. 하나 또 이제 중요한 간선도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중구와 남구를 연결하는 이 다리 교량인데요. 지금 우리가 명총교하고 또 그 번영교하고 사이에 그 교량이 하나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제2명총교 이렇게 뭐 이름을 박성민 당선인도 그 공약을 지역 공약으로 그거는 사실 제가 시장 시절에 그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뭐 공약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요. 이게 도로가 그 사이 구간이 연결돼서 남구에서 가다 보면 중구로 가서 거기 막혀버렸습니다. 그 강까지 연결돼 있는데 그게 막혀버리니까 이 도로가 완전히 한산한 도로가 돼버린 거죠. 그 도로를 연결해주면 다른 교량의 그 부하도 줄여주고 다른 간선도로의 부하도 줄여주기 때문에 그 제2명총교를 건설하겠다 해서 사실 그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 시절에. 그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꼭 요거를 추진해서 그러면 이 간선도로의 주요 그 흐름도 뭐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구을 지역구의 경우에는 주거지, 상업지구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화학공단이 있습니다. 인접 지역에 울산의 주거 환경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사실 울산은 게 그런 늘 환경 오염 도시로 오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시장의 경우에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어느 시장도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입니다. 그 중에 아마도 뭐 이 수질 환경은 상당 부분 이제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고 토양 오염은 일정 그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데 비해서 이 대기 오염 문제는 여전히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입니다. 환경 오염 중에서 대기 오염은 저기 수기업 공단하고 또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남구을 지역은 또 직접 바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환경오염 도시다 이렇게 오명을 쓰고 있는 울산 그런 선입관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측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도 측정하고 수시 측정도 하고요. 또 기업마다 굴뚝에 자가 측정망을 설치해놓고 원격 감시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모니터링한 결과에 의하면 나쁘긴 하지만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서울의 대기 환경보다 오히려 울산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통계적으로도 최근에 지역 언론이 보도된 걸 봤더니 울산의 대기 환경이 서울보다 더 좋아졌다, 뭐 더 개선되었다 그런 보도가 난 것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이게 뭐 환경 개선이라는 게 1, 2년 사이에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10년, 20년, 30년의 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기업 자체적으로도 대기 환경의 배출 농도를 줄이기 위한 저감 장치의 설치를 자율적으로 해야 되고 그 감시에 대해서 관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민간 차원에서 좀 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오픈된 상태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뭐 그렇게 돼서 뭐 좀 말씀도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고 하시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개선되긴 하는데 가끔씩 냄새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완충 녹지의 조성인데요. 완충 녹지의 조성이 지지부진입니다. 지지부진의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완충 녹지 지역 벨트는 설정을 해놨는데 보상해 줄 돈이 없고 거기다가 뭐 식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 보상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거의 전액 다 시의 비용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국가 비용 부담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진 노력했는데 조금째 국가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시 부담을 하면 도저히 조성할 수가 없는 계획된 기간 내에 완충 녹지라고 해서 동강과 주거지역 사이에 숲을 조성하는 건데요. 이 국가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결국은 이제 시도 협조해야 되겠지만 또 국회의원 돼서도 이 완충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예산 지원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 대한 문제도 모든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좀 고심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15 총선 남구을에 당선된 김기현 당선인 공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향후 의정 활동에 뭐 각오랄까요? 계획이 있으시면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저 김기현의 진심을 인정해 주시고 저를 압도적인 차이로 이렇게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제가 울산 경제 살리겠다, 울산 출신의 큰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의미의 그런 그 성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과제는 울산 경제 살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시급하고 다른 어느 도시보다 울산은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울산의 일자리를 만들고 다시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데 저희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쏟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 세력을 재건하는 과제입니다. 어느 좌파든 우파든 어느 국가든 다 있어야 됩니다. 좌파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파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극좌든 극우든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전한 합리적 보수 세력이 너무 많이 위축되어서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 사랑을 받는 보수 정당으로 우리 미래통합당이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서 보수권을 다시 재편하고 때로는 흡수할 것 흡수하고 또 버릴 건 버리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이게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해야 된다. 어쩌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하는 일에도 제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뵐지 몰라서 좀 곤란할 수도 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야권의 이른바 대선 잠룡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다음 대선 지각 변동이 좀 예상되는데요. 대구의 모 후보는 내가 당선되면 대선 나가겠다 뭐 이렇게 밝히기까지 했으니까요. 혹시 의향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치를 예. 시작하면서 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꿈이 있었지만 그 꿈 중에 하나가 울산이 변방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생산 기지만 해야 되느냐.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국부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렇게 주역 역할을 했는데 이거 대우를 받을 때는 이렇게 변방 취급을 받느냐. 그거 너무 억울했습니다. 예. 아니 그 PK 그런단 말이죠. 왜 그 PUK 그러지? 왜 PK 그럽니까? 저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울산의 제대로 된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울산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을 늘 해왔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으로도 선수가 4선이 되었습니다만 광역시장까지 거친 마당에 제가 뭐 이번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출마한 것도 아니고 다음에 다시 국회의원 또 5선 더 연명하기 위해서 뭐 그냥 거기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국회의원이 된 이상 그 책임을 충실하기 위해서 할 말은 해야 된다. 그리고 따질 건 따져야 된다. 그리고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울산의 일을 위해서뿐 아니라 대한민국 일을 위해서 내가 이제 울산 출신에서 큰 정치하면 해야 된다. 그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당장 뭐 당 지도부의 개편이 따를 텐데 지도부의 개편 과정에도 저는 참여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요. 그 아울러서 뭐 다음 대선이 우리에게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데 이년의 대선이 과연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서서 자유우파 진영의 합리적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도 뛰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로 곤란한 질문이 아니었군요. 예, 큰 정치의 꿈 시민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정 활동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UBC 울산방송 2020 총선 특집 울산의 미래를 듣는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김기현 남구을 당선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당선인을 모시고 시민과의 약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